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은 예. 뭐 재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예. 뭐 유튜브에서도 걱정되는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밤에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새벽 7시입니다. 제가 밤 꼬박 새웠는데 이게 A4 용지로 이게 165페이지입니다. A4 용지로 165페이지 이 판결문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은 A4 용지로 2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이 판결문은 1심보다는 거의 한 반 정도인데 왜 양이 줄었느냐? 그러니까 항소심이라는 거는 1심은 전체 사건을 다 판단하지만은 항소심은 소위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이런 판단에서 불복한다. 이거는 범죄에서 잘못했다 하고 불복하는 부분. 다음에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 그게 항소 이유서입니다. 그 항소 이유서를 갖고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만 갖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문이 1심 때보다는 양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이 판결문 구하기 전에 뭐 SNS 상에 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다 해가 돌고 다니는 게 있던데 그걸 보니까 전부 이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엮은 특검의 수사 그리고 특검의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래서 제가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그러면서 소위 공소장 그리고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이 이것도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 18가지 혐의가 다 들어있는데 소위 승마 관련된 뇌물 부분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소 쫙 들어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공소장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 판결문하고 지금 비교를 다 했습니다. 특검이 소위 법원에 제출한 이재용 공소장의 맨 첫 부분, 공소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 첫째 부분, 그게 전제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신경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경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삼성그룹은 친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그 첫 단계, 최초의 단계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걸 추진키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이 뭐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이 도입 이걸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그 작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특검의 공소사실 전제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걸 뭘 근거로 판단했느냐? 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관계자들 진술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근거 뭔지 아세요? 언론 보도입니다. 자, 삼성그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막 시도했다는 거 그거 증거가 없으니까 특검은 언론 보도를 전부 다 증거 서류로 첨부합니다. 그 양이
A4 용지로 무려 430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 이만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 자,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것도 사실이면 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실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허위 기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 보도 구체적인 뭐 얘가 뭐가 있느냐?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2015년 8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대한델카 숨죽인 재개 이런 기사예요. 그 다음에 이재용의 뉴 삼성 탄력받나 힘 실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이건 무슨 기사야? 뉴시스에서 2016년 11월 7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 지배구조 개편 공식화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2016년 11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런 언론 보도 내용들이 그냥 증거 서류로 이게 다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십시오. 이런 특검의 공소장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뭐 금융지주에서 그냥 술 넘어가는데 시점을 잘 보십시오. 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게 2013년 5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딱 2달 후에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4년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게 언제입니까? 2014년 5월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시행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특검은 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정책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첫 단계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 쓰러지셨고 그리고 이래 쭉 돼한 건데 그렇게 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은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 예지력을 박영수 특검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소장 논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첫 단계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며 묵시적 청탁의 시발점이라는 게 특검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이 논리는 뭐냐? 이 사상두각이에요. 그냥 머리 위에 집안이 지어놓으니까 공소사실 전제사실 하나가 사실이 아니면은 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특검의 이 논리를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인 정영식 부장 판사께서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억지로 엮으려 하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의 머릿속, 마음속에 들어간 그런 뭐 점쟁이라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보다 더 신통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아니 뭐 돗자리 하나 깔고 그렇죠. 대나무 하나만 심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돗자리 깔고 대나무 하나 또 걸쳐놓으면은 뭐 변호사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의 공소장 그리고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이 면밀하게 제가 대조를 다 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참 특검의 논리라는 게 경강부회띠다. 아이고 경강부회 그 말 아시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 1심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1심 판결문에 상당한 양의 언론 기사가 버젓이 이게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겁니다. 언론 기사 그것도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 기사가 증거로
판결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검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죠.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판사가, 예, 네. 일단 증거 서류 아까 430페이지 언론 기사를 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판사가 증거로 그거 했는데 그 과정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기사들이 판결문의 증거로 딱 채택된 적시된 기사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보도예요. 제목 내용 뭐냐? 삼성이 최순실 딸의 승마를 후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두 번째 2016년 10월 13일자 너컨 뉴스 보도예요. 너컨 뉴스. 승마협회와 삼성주연의 승마공주 구하기. 그 정유라가 승마공주 아닙니까? 이런 기사,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기사가 판결문에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2016년 11월 3일자 쿠키 뉴스. 승마협회 삼성에다가 그 마장마술로 18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SBS 지상파 SBS가 2016년 11월자에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낀다. 이 보도 내용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낀다는 그 근거가 뭐 있습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 오마이뉴스 2014년 9월 24일자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특혜 의혹. 아니 정유라가 국가대표가 된 거 특혜가 없다는 게 이미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인천 아시안게임 나가가지고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요신문 2014년 9월 20일자 제목은 이겁니다. 정유라는 누구냐? 결국 이거는 최태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거 엮으려고 하나 큰 기사들이에요. 그 일곱 번째 한국일보 보도 최소원과 차은택을 연결한 진짜 고리는 장시호다. 뭐 이런 기사들.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소원 게이트 13조 평창올림픽도 먹잇감으로 이 서울경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아니 평창올림픽과 최소원 피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판결문에 이름을 아까 제가 기사를 소개했는데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언론사를 제가 이름 거론해 보겠습니다. 주간경향, 연합뉴스, 중앙일보, 그리고 JTBC, 그리고 뉴시스, 경향비즈, 서울신문, 비즈와치, 매일경제 상당히 많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있는 언론사가 그 허위 보도하고 한국의 언론사는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어요. 세계 재판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1976년에 제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해가 이 언론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께 배운 기억이 뭐냐면은 언론 기사의 49%는 허위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근거가 뭐냐? 미국의 언론학계에서 참 정확한 보도로 알려져 있는 미국 언론 기사들 이걸 쫙 분석한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미국 언론도 반이 허위 기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언론 기사 거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언론 기사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참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아 씨께서 아까 물은 거 제가 그 답변하겠습니다. 왜 일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기록이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건 그 자체만도 거의 기록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25만 페이지가 넘고 말입니다. 자, 기록은 방대하고 그 다음에 재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속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6개월이 되면 무조건 석방해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지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니까 그래서 재판이 새벽 2시, 3시까지가 막 엄청나게 일주일에 5번씩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자 이재용 피고인의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뭡니까? 어쨌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는 데입니다.
의뢰인을 진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특히 이재용 부회장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특검에서 신문기사 430페이지를 막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거 싸웠다가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초조함 때문에 삼성 변호사들은 참 특검하고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그런 점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죄가 없는 걸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당장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언론이 잘못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뇌물을 줬고 한 사람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같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나라서 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했으면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가 어쨌거나 뭐 6개월 만에 나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은 돈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1심이 끝나고 2심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심 고등법원에서 이럴 땐 진짜 현명하게 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합쳐서 한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은 소위 말해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니까 징역 5년이지만은 형 집행을 정지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탁 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전까지는 자유의무금 되어라. 사실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머리를 썼더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습니다. 진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법원은 빨리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재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제 또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재용 재판에서도 빨리 뭐 변호사들은 빨리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했을 테고 그렇죠. 사실 뭐 대통령 재판에서 뭐 기소된 게 18가지 되면서도 뭐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대통령이 빨리 좀 자유롭게 되는 걸 바랬었거든요. 그 이재용 재판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재판에서는 언론의 허위 기사가 증거로 채택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엮여있는 최소한 피고인을 변론하는 4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막 그분들 드림팀이라 부릅니다. 좌장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태희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 최강규 변호사, 그 다음에 권영강 변호사. 이 4분의 변호사들이 특검하고 검찰에 맞서가지고 언론기사 증거 채택 전부 다 부동이었습니다. 전부 다 인정 못하겠다. 저도 이 대통령 재판에 여러 번 들어가봤지만은 법정에서 검찰이 고함 지르고 그리고 왕왕 벌어졌습니다. 막 싸움 붙는 그 정도로 치열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자, 보십시오. 김세훈 재판장, 대통령 사건, 최서원,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차은택, 송성각, 김종, 이 사건의 핵심들, 이 8명을 이 김세훈 재판장이 딱 이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종, 장시호, 차은택, 정호성, 송성각 5명은 이미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 보세요. 언론기사 한 줄도 없습니다. 증거에.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혀 소위 언론 기사를 갖고 증거로 채택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정경 유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건 승계 작업도 인정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이나 무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선고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알아야 왜 특검의 수사가 엉터리였고 그리고 정영식 부장판사의 판결이 명판결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하니까 뭐 판결이 잘못됐다는 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사업 아이템이 10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그 사안을 특급 10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삼성에서 추진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10가지예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이 중간금융지주회 도입이고 2번이 뭐냐?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세 번째가 뭐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네 번째가 뭐냐? 삼성태권 등 삼성그룹의 산하 그 4개 비핵심 계열사, 이게 방위사업체입니다. 이거를 방위사업을 하는 한국화약에다가 매각한 겁니다. 그거. 다음 5번째, 삼성물산과 우리가 이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6번째,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7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 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8번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딱 9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 규제 관련 지원. 10번째, 메르스 사태 때 그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낮추게 하는 거. 이 10가지 일들이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특검의 기본 논리입니다. 근데 그 전에부터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에 주력하라고 해서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특검의 논리고, 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이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님 되시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언젠가는 결국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엄청난 상속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을 유가증권시장에 딱 상장하면은 막대한 상장 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SDS 제일모직 상장 불발입니다. 자,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도가 뭐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이다. 자, 두 회사 합병 주주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 이거 합병 안 돼. 그래가 이것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당연히 그 입장에서 한 건데 특검의 시가 뭐냐? 제동이 걸리니까 이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일 처음에 경강부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 세련된 경강부회입니다. 자, 네 번째 시도. 삼성태권 등 4개의 비핵심 계열사 하나그룹에 매각한 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매각이 다 완료된 겁니다. 자, 이 10가지가 뭐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추진했거나 또는 중도에 포기한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은 자기네 이 주장 이거를 이제 뭐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로 제시한 게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작성의 보고서 이걸 이제 증거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작성의 보고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했던 검문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죠 뭐. 그래 이런 걸 탁 정보로 제시하니까 항소심 재판부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보고서들이 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작성자들이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또 그러한 보고서만으로는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보고서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승계 작업을 인식하였다. 아니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런 부정한 청탁으로서 승계 작업 인식했다.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직접 증거가 아니다. 라고 판시한 겁니다.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별 현안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거야. 1심 판단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 하는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증거가 승마와 영지센터 지원이다. 이렇게 인정한 1심 판단은 그거는 위법하다 라고 판시한 겁니다. 왜?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1심은 승계 작업을 전제하고 그걸 깔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다 판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보세요. 삼성그룹이 추진했던 일들은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의 3세 경영, 이건희 회장 사후의 어떤 삼성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통령의 개의 정당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정당한 임무를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다 하는 게 특검의 논리고 이 특검의 논리를 항소심에서 보기 좋게 그냥 묵살해버린 겁니다. 자, 특검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소위 돈 많은 기업이나 그러니까 망한 기업은 많아도 되겠지만 돈 많은 기업 또 어떤 잘 나가는 기업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그 자체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검 논리라면은 누구도 안 만나고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그럼 뭐 대통령 경제정책 하나 펼치지 말라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친대기업 이런 말도 별로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친대기업적인 뭐 정부다 이런 논리를 다 특검 논리가 다 돼 있는데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 특검에서는 보니까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비유를 듣는데 저도 하나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다 참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습니다. 참 보니까 눈이 막 갑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참 맛있게 보이고 참 향기로운 그런 음식이 보였습니다. 그래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산 거예요. 한참 쳐다보고 관심 가지고 내가 안 산 거예요. 특검 논리대로 하면 뭡니까? 저는 절도의 의사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집에 들어가 도둑질 할까? 저거 훔칠까는. 이게 특검의 논리입니다. 그거 한번 쳐다봤다 해서 그 관심 가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항소심 판결의 전체 내용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낱낱이. 그래 돼야 국민들도 야, 이 참 특검 진짜 무리한 수사했구나. 그리고 논리가 이거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억지로 맞춘 거다. 그걸 알면 온 국민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걸 알고. 뭐 그동안에 잠깐 나온 거마저도 제대로 해석하는 분은 뭐 편견일지 모르지만 우 기자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방송에 된 걸 몇 개 봤는데요. 정말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고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작년에 특검이 얘기했던 수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을 잘 모르고들 평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특검의 무리한 소위 공소 논리,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왜? 아니 신문과 방송 종편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특검의 그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칭송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시호, 안종범, 김종, 문체부장관, 그리고 광고감독 차은택, 이런 사람이 특검의 도움이라는 건 이제 대충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뭔지 아세요? 특검 나팔수입니다. 도우미 정도가 나팔수예요. 근데 저도 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서 참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라고 이 적시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항소심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예요. 오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판결문 소위 165쪽 가운데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109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5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 보세요. 이거 써놨습니다. 자,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이 뭐 수십만, 10만 페이지가 넘는 이 수사 기록을 다 보면서 정영식 부장 판사께서 항소심에서 이런 거 쓴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판사께서 글을 써놨습니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그분이 보기에도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정영식 판사 나름의 이 사건 진실을 쫙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0만 페이지 가까운 기록 뭐 필요 있습니까? 딱 판사께서 5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약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소위 이 정영식 판사님께서도 기록도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착오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가 그 판사님을 비판은 그건 한데 이게 뭐냐? 왜 착오하고 있느냐? 그게 다 그거예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법원을 속인 그 기망행위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뇌물 준 사람, 받은 사람 같이 불러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한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자,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 따로 쓰고 최순실 공소장 따로 쓰고 대통령 공소장 따로 쓰고 쪼개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법률 전문가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방식,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방식 하나다. Divide and control. 무슨 말이냐? 사건을 막 쪼개가지고 확 던져놓고 그래놓으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딱 앉아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요거 어떻게 지금 하는지 거기 보고 컨트롤하는. 이게 박영수 특검하고 소위 윤석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 사람들의 이게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두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다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놓으니까 자, 제가 이 방송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승마의 진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진재수 과장,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의 등장과 더불어 이 재판이 반전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 판결문에 진재수 과장이 없습니다. 진술도 없고 정인호 신청하지도 안 된 거예요. 박원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던 박원호 진술이 증거로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뇌물이 되는 거예요. 박원호 진술.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주 승마 사건 아닙니까? 정유라가 2등을 하니까 최순실이가 화가 나가지고 참 대통령한테 저 승마 앞에 저 뭐 잘못한 거 저거 문체부로 하여금 말이 조사를 하게 하고 그러다가 문체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노태강 국장 뭐 진재수 과장 목을 쳤다. 이게 특검에서 이 승마대 진실이라고 쭉 한 겁니다.
공소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진재수 과장이 나와가 상주 성마대 부정이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성마협회 저 조사하는 거 우리 지시받은 적 없다. 바로 박원호 진술의 기본을 무너뜨린 사람이 진재수 과장입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진재수 과장이 공소사실의 전제 기본 사실을 흐트러버리면은 누가 어느 재판부가 박원호 저 사람 진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도 그 중요한 진재수 과장의 진술, 정언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쪽짜리 재판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일단 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형 집행 정지를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대통령 사건이 탁 1심 끝나고 나면은 2심에서 딱 합쳐가지고 그때 판단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 기자님, 그 상주 승마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파 쪽의 신부 있잖아요. 박창일 신부. 네, 그 사람이 안민석한테 아침에 전해갖고 지금 큰일 났다. 그렇죠. 상주 승마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안민석이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관념에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주 그것 때문에 승마도 너무나 고정관념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그걸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주 승마의 진실도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했던 박창일 신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또 관여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퍼뜨린 사람이 김종대 의원이에요. 지난번 이청석 북한군 병사 왔을 때 뭐 기생충 어떻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상주 승마의 이거 허위 사실 유포자들 제가 다 이름 다 공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뇌물 사건에서 공동 정범으로 묶은 딱 그 규정한 그게 박원호 진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원호 진술이 이게 이 정도로 엉터리다 하는 증거들 그 제시해버리면은 뇌물 사건 그걸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뇌물 아예 없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정유라 좀 봐주세요, 뭐 돈 받게 해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사람은 이미 김세훈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에 나오지만은 대통령 앞에서 말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딸 정유라 뭐 좀 지원받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진재수 과장도 다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완벽한데 10%가 약간 부족한 그거예요. 2심 판결문이. 그런데 최소한 피고인의 이제 1심 선고가 2월 13일입니다. 13일이고 최소한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 김세훈 재판장은 쫙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진재수 과장은 대통령 사건, 최소한 피고인 사건에 딱 증인으로 나가 다 진술했고, 그리고 박원호 진술의 잘못된 거 허위 진술이라는 것은 이경재 변호사가 박원호 증인을 한 6시간을 걸쳐 탈핵 다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의 공동 정범 이것도 깨집니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가 지금 검찰이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면은 지금 김세훈 재판장한테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여, 그래 대항입니다. 대항하여 지금 이경재 변호사를 위한 변호인단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제 재판에서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싸우자. 제가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1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의 법정 녹음, 법정에서 모든 걸 지금 녹음합니다. 그 녹음을 이경재 변호사께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가 그 녹음 테이프 전부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그걸 쫙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정에서 검사 주장이 뭐고 변호 주장이 뭐고,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 아니다.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 판사가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어느 부분에 관심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지금 딱 분석하면서 2심, 지금 1심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2심 딱 되면은 이런 기록 이제 앞으로 기록 삼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 삼아 하는 게 아니고 그 녹음 테이프 핵심 부분들 딱 압축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시도 좋습니까? 법정에서 트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검사, 당신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들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럼 기자들도 그거 딱 들어보고,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 그거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럼 기사 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재판은 그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에 지금 고정 독자가 한 29,000명까지 간 걸로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참 저도 이 방송 진행하면서 야, 이거 좀 널리 알려져가 참 국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라도 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혼자서 좀 묵묵히 저도 지금 가고 있는 판이지만은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은 주위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지금 아셔야 되고, 제가 뭐 다음 시간 되면은 이 거짓과 진실이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지도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저항을 할 겁니다. 그 기대도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큽니다. 태나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